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2.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연달아 2번 동결한 겁니다. 한편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0.9%로 제시했습니다. 2차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유주환 기자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예상대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네. 서울 아파트 가격 등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오늘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만장일치는 아니었습니다. 7명의 금통위원 중에 총재를 제외한 5명이 동결 의견을 냈고요. 1명이 인하 의견을 냈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은 지난 6.27 대책이 어느 정도 정책 효과를 냈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할 경우 정책 공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현재 2%포인트에 달하는 미국과의 금리 격차, 또 재차 1,400원에 육박한 환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하 소수 의견을 낸 신성환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상당히 주춤해졌고 또 미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제적으로 인하해서 경기에 대응하자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발표됐습니다. 2차 추경 효과를 반영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는데 이는 정부와 같은 수준이고요. 국제통화기금 IMF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네, 10월과 11월 올해 2번의 금통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금통위원들 향후 금리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했습니까? 네, 매번 금통위가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어떨지에 대한 위원들의 전망을 함께 알려주는데요. 6명 중에 5명이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고요. 1명만이 2.50% 현수준 유지를 예측했습니다. 지난 7월 금통위에서는 이 같은 3개월 내 금리 인하를 점쳤던 위원이 4명이었는데 1명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재 역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건 아니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정책 공조를 하는 가운데 금리 인하의 시기가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금통위가 과연 언제 인하 움직임을 재개할 것이냐 이 점을 궁금해하실 텐데요. 미국 FOMC에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9월에 또 우리나라는 10월에 각각 금리 인하 사이클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1%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낮췄는데요. 그 차이는 미국이 지난해 한 해 동안 3번에 걸쳐서 1%포인트를 내린 후 4.5%로 금리를 유지해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난해 2번, 올해 2번으로 나누어서 총 1%포인트를 내린 후에 2번째 동결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금통위가 선제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미국의 금리 결정을 본 이후에 좀 신중하게 결정하는 패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로선 9월 미국 FOMC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신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88.7%로 그 가능성이 달해서 만약에 예측대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10월경에는 한은이 느끼는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미국의 9월 인하가 무산된다면 그래서 다음 FOMC 회의가 열리는 11월로 넘어가게 된다면 한은 입장에서는 운신의 폭이 또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정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오늘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도 잇따랐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네, 맞습니다. 한은이 전망치를 내놓은 게 바로 지난 5월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달라진 점을 꼽아보면은 2차 추경이 이루어졌고요. 또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 일부 품목 관세를 제외하고는 얼추 끝났다는 점입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리고 또 내년도 1.6% 성장 전망을 유지한 것에서 다소 긍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자고 한다면 지난해 5월 이후에 계속 내려가기만 했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처음으로 반등했다는 점인 겁니다. 부진한 건설 투자에도 소비가 개선되고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잠재 성장률 2%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를 밑도는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최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8월 초에 협상 결과가 악화되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미국의 관세와 관련한 재협상 리스크나 또 노사 갈등의 여지 등이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데 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날 것인지 또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이 표출될지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또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또 분기별로 나눠서 본다면은 내년 상반기 이후 하반기부터는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유주환 기자였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이 4년 반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계속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소득 기반이 취약해진 점도 가계가 지갑을 닫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세종 주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올해 2분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 증가율이 0%대에 머물렀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506만 5천 원으로 나옵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1.2% 늘었는데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제자리 걸음이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되레 줄어든 걸로 파악됩니다. 통계청 설명 확인하시죠. 실질로 보시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모두 다 감소가 나왔는데요. 사업소득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시기 때 자영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질소득 증가율은 0.0%로 역성장을 간신히 면했습니다. 실질소득은 지난해 1분기 1.6% 빠졌다가 2분기부터 증가로 전환해 플러스 흐름을 이어왔는데요. 5분기 만에 소득 증가세가 멈춘 겁니다. 통계청은 가구 소득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으로 나눠서 집계하는데 앞서 보셨듯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물가를 놓고 보면 모두 고꾸라졌습니다. 근로소득은 5분기 만에, 사업소득은 7분기 만에 최대폭으로 줄어든 거죠.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경기에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실질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하자 가계는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줄인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83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0.8% 늘었지만 역시 물가가 오른 걸 놓고 보면 감소했습니다. 실질 소비 지출 감소율은 1.2%,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큰데요. 지난 1분기의 연이은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보험료나 미용기기가 포함된 기타 상품, 서비스나 음식, 숙박 지출은 늘었지만 비교적 금액이 큰 자동차나 가전기기 구매를 줄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난 2분기 당시 국내외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는 판단입니다. 관건은 앞으로인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201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죠.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추경 등 재정 확대 방침과 수출 호조세에 입입은 결과입니다. 다만 올해 우리 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소득과 지출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기 살리기를 위해서 서둘러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과 첫 상견례를 마쳤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은행 은행장들과 만난 이 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보미 기자. 네, 이 원장은 오늘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은행장들과 만났는데요.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 보호를 꼽았습니다. 이 원장 발언부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ELS 불안전 판매 등과 같은 대규모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든든한 파수꾼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과 같은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훼손시킨다며 내부 통제 강화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6일 취임 후 처음 진행한 전 부서 업무 보고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행보에 금융권에서는 감독당국의 소비자 중심 정책 전환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 확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은행산업 혁신 등을 주문했는데요. 특히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해선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영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피해 차주의 이자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원활한 만기 연장과 6.27 대책 관련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ELS 사태부터 은행권에 민감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은행장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은행권은 특히 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습니다. 다만 ELS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선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에 나선 점을 고려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2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금융사가 ELS 자율 배상을 하면 제재와 과징금을 경감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ELS를 판매한 국민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에 대해 최대 7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이르면 다음 달 ELS 과징금 부과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한동안 활기를 띠던 공모주 시장이 최근 국내 증시와 함께 얼어붙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대여급 기업들의 상장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요즘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들 현저히 줄었다고요? 네, IPO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말 그대로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이달 말까지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 일정이 전무한 상태고 다음 달인 9월에도 청약을 앞둔 회사가 단 3곳에 불과합니다. 통상 이맘때면 다음 달 청약을 앞둔 기업들의 증권신고서 제출이 활발한데 현재는 반기보고서 제출 시기와 맞물려 증권신고서 제출을 늦추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IPO 시장의 훈풍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7월과 8월 각각 12개 기업이 상장했지만 공모가 대비 상장일 주가 평균 상승률은 15%, 30%에 머물면서 앞선 2달에 비해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7월 중순 이후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각각 3,100에서 3,200, 770에서 820을 오가는 등 박스권에 갇히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주가 역시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계속 상장이 밀리고 있는 K뱅크가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최대어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올해 내로 상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기업들이 지금 IPO 일정에 차질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대여급으로 꼽혔던 K뱅크와 하나에너지도 아직까지 거래소에 예비 심사를 청구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상장이 어렵습니다. 9월 초에라도 청구를 하게 되면 물리적 시간으로 가능은 하지만 두 기업 모두 관련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IPO 절차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래소의 적정성 심사 등을 거쳐 6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는데요. 이후 1개월 이내에 상장 승인 여부가 확정돼 최소 3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최근 주관사 실사를 멈추며 상장을 연기한 하나에너지는 주관사 체결 당시부터 상장 시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때문에 주관사들도 회사 측의 의사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에 따른 부담에 더해서 최근 주춤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뱅크의 경우 이 최우영 행장이 직접 지난 20일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서 연내 상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자리에서 최 행장은 주식시장이 좋다가 갑자기 거꾸로 가고 있다며 8월에 예심을 신청해도 연내 상장은 어렵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 FI와의 계약상 내년 7월까지 IPO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9월에라도 예심 청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긴 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연내 상장이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기업들 역시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 예정대로 IPO를 진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IPO 시장이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게 비단 박스피만은 원인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금융당국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의무보유 확약 우선 배정제가 또 다른 변수인데요. 주관사와 발행기업은 의무보유 확약을 맺은 기관 투자자에게만 공모주를 우선 배정해야 하고 락업 물량이 전체 공모주의 4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증권사가 공모주의 1%를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 기관과 증권사 모두 책임이 커지면서 IPO 시장 전반이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거래소의 예심 문턱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2년 새 예심 미승인 및 자진철회 비율이 20%에서 28%로 늘었고 올해 역시 86곳 중 15곳이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철회했습니다. 특히 기술특례 기업에 대한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는 다양한 변수 속에서 대응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투자자들도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신재근의 우리 동네 집값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지난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폭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역시 상승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송파는 여전히 상승률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지역들은 오히려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광진구의 상승률이 일주일 새 2배 높아졌고 마포와 성동, 영등포도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6.27 대책의 약발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대출 규제 효과가 짧게는 3개월에 그칠 것이란 보고서를 냈습니다.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모두가 원하는 서울의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긴 어려운 상황. 실수요자들은 슬슬 불안감을 느낄 법합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불안해도 손쉽게 살 수 없는 가격이다 보니 시세 차익도 거둘 수 있는 분양시장, 즉 아파트 청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서울엔 강남권을 중심으로 로또 청약으로 불릴 만한 단지들이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르엘이 내일부터 청약에 들어가고 서초구에서는 OTL 반포와 레미안 트리티원, 아크로드 서초 등이 분양에 나섭니다. 강남권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예상돼서 로또 당첨이나 다름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작과 중랑, 영등포 등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올해 서울 청약시장은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 부자들만 몰리는데도 전문가들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강남 같은 상급지에서 청약이 흥행하면 지역 시세의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최근 미 FDA로부터 새로운 질병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관련 시장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탈은 산업부 김수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줄여서 메쉬라고 하던데요. 어떤 질환이길래 비만 치료제로 잘 알려진 위고비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의사에게서 지방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뜻하는데요. 국내 성인 10명 중 3명꼴로 앓고 있는 흔한 질환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달리 비만이나 당뇨 등 대사 문제로 간에도 지방이 껴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음파로 이 간을 보면요, 조금 하얗게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조금 더 발전한 형태를 메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축적된 지방에서 간에 해로운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에서 메쉬 같은 간염이나 강변변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해가 됩니다. 비만이나 당뇨가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위고비가 치료 효과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방간이나 지방간염 환자에게 의사가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을 줄이라는 겁니다. 살을 빼라는 거죠. 약간 줄여서는 효과가 없고요. 눈에 띄게 감량을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한 6개월 사이에 본인 체중의 약 10%를 감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이렇게 감량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위고비 같은 경우에 68주 정도를 사용하면 10%를 감량할 수 있다는 임상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FDA로부터 두 번째 메쉬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위고비가 두 번째고 첫 번째 약물 승인은 지난해 3월에 나섰습니다. 이제 막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막 생긴 건데 어깨선 꽤 커질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 메쉬 치료제를 보면은 마드리갈 파마슈티컬스의 레즈디프라라는 약인데요. 이게 지난해 매출이 2,600억 원 수준까지 났습니다. 아직 유럽에는 진입하지도 않은 상태의 매출임을 감안하면은 조금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환자가 그렇게 많은가요? 시장성이 있는 이게 상품인 건가요? 네, 꽤 탐나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환자 수가 50만 명 이상이고요. 미국 인구의 5% 이상이 이 메쉬 환자라고 합니다. 비만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메쉬 환자 역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규모를 살펴보면요. 글로벌 기준 지난해 78억 달러에서 오는 2030년 약 318억 달러, 그러니까 42조 원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국내 기업들의 개발 현황도 궁금합니다. 한미약품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머크의 기술 이전한 MK6024인데요.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글로벌 임상 2상 진행 중이고요. 올해 중에 임상이 끝날 전망입니다. 관련해 머크는 지난해 JP모건에서 올해 말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늦어도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K6024가 위고비와 비슷한 GLP-1 계열 약입니다. 여기다 글루카곤 수용체까지 동시에 활성화하는 이중작용제라 업계에서는 기대가 큽니다. 임상 2회 이상 결과를 살펴보면요. 24주 차에 지방간 감소율 72.7%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D&D 파마텍 역시 GLP-1, GCG 이중작용제 후보 물질인 DD01의 임상 2상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평가지표 유의성은 확보한 상태고요. 12주 차에 지방간 감소율 62.3%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경쟁 약물 대비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여줬다는데 주목할 만합니다. D&D 파마텍 측은 임상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을 이전하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올릭스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릴리의 총 6,300만 달러 규모로 기술 이전한 RNA 간섭 플랫폼 기반 후보 물질 OLX75016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간 크기를 줄이는 것 외에도 간경화 치료에 대한 부분까지 설계한 후보 물질이고요. 현재 호주에서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1상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동아에스테의 후보 물질 DA1241은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요. 최근엔 다른 치료제와 병행해 썼더니 염증과 섬유화에 관여하는 간 유전자 발현을 개선했다. 이런 비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내사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아직 FDA 승인 치료제가 2개뿐인 만큼 개발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김수진 기자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